자연은 그 존재론적 대응물인 문화를 시시각각 파괴한다는 점에서 혼돈이기도 하다. 로버트 번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생쥐와 인간이 아무리 정교하게 계략을 꾸며도 빗나가기 일수다. 자연은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그 일을 한다. 한편에는 생명의 허약함과 번식의 필요성, 그리고 임신, 출산, 양육의 불확실성이 있고, 반대편에는 확실성, 예측 가능성, 질서를 향한 욕구가 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죽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고려한다고 해도 혼돈이 질서보다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측 불가능성이 조금 줄어들면 훨씬 좋을 수 있지만 아예 없으면 삭막하다. 이 자연과 혼돈의 조합은 대중문화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악의 여왕은 디즈니 만화 영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도 등장하지만 인어공주,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101마리의 달마시안, 신데렐라, 라푼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도 등장한다. 악의 여왕은 자연의 가혹한 힘을 상징한다.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마녀는 여기에서도 아주 적절한 예다. 영화 첫 부분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각해보자. 왕과 왕비는 오랫동안 아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리고 드디어 축복이 찾아왔다. 아기가 태어나고 이름은 오로라다. 왕과 왕비는 대단히 기뻐하고 왕국의 모든 백성도 함께 기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새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왕과 왕비는 성대한 세례식을 준비한다. 그런데 악의 여왕 말리피센트를 초대하지 않는다. 모르고 초대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들은 말리피센트의 존재뿐 아니라 그녀의 힘도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말리피센트를 초대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외면이고 나쁜 결정이다. 그들은 세계의 부정적인 요소가 분명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갓 태어난 소중한 딸을 그로부터 보호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딸에게 부정적인 현실을 대처할 힘과 지혜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들은 세, 어, 그 결과 오로라는 순진하고 위험에 취약해진다. 말리피센트는 어떤 식으로든 나타날 것이고 이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당신 아이의 인생에 악의 여왕을 초대하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 아이는 온실의 화초처럼 약하게 자란다. 당신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온갖 대책을 세워도 악의 여왕은 아이 앞에 나타난다. 실제로 악의 여왕은 세례식에 찾아와 공주에게 저주를 안긴다. 오로라가 16살이 되었을 때 뾰족한 물레바늘에 찔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 저주는 어린 공주의 세례식에 악의 여왕을 초대하지 않은 결과다. 인정 많고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손님이 중재한 덕분에 그 저주는 죽음에서 깊은 무의식으로 바뀌지만 치명적인 매한가지다. 16살이 되도록 여전히 잠에 빠진 미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들은 깨어나길 바라지 않는다. 자연의 부정적인 힘에 맞설 용기와 능력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온실에서 곱게 자란 아이는 자연의 부정적인 힘에 맞설 수 없다. 당신이 악의 여왕을 잠깐이라도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의 여왕이 나타나 무시무시한 힘을 휘두를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이는 어떻게 하겠는가?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무의식을 간절히 원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아이를 지나치게 보호하면 바로 당신이 아이의 위험이 된다. 삶에 필요한 모험을 박탈하여 아이를 나약하게 만들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파괴의 힘이고 의식을 집어삼키는 마녀다. 음. 나는 몇 년 전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현실에서 만났다. 그녀는 마른 몸에 큰 키와 금발이 매력적이었지만 아주 불행했다. 그녀는 4년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가까운 곳에 있는 2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보러 온 이유는 살고 싶지 않아서였다. 정말로 죽고 싶은 건 아니었다. 대신에 그녀는 발리움과 수면제를 복용해 무의식 상태로 지냈다. 그녀는 몇몇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충분한 약을 확보했으며 의사들은 너무 바빠 그녀가 처방약으로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녀는 하루에 15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영리하고 글을 잘 썼는데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기본적으로 무의미하다는 내용의 철학 에세이를 내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책임감을 견디기 어려워했고 주변에서 마주치는 잔인함을 처리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비건이었는데 생명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고통에 매우 예민했다. 슈퍼마켓에서 고기가 진열된 통로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족에게 요리해줄 고기가 그녀에게는 토막난 몸뚱이로 보였다. 그런 장면을 보면 인생은 본래 끔찍하다는 믿음이 굳어지기만 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친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울붓 어머니는 끔찍했다. 나는 그녀와의 상담 시간에 딱 한 번 그 어머니를 함께 보았다. 그녀는 1시간 내내 나를 혹독하게 비난했다. 우선 내가 임상 심리학자로서 거의 자격 미달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내담자의 모든 문제를 의심의 여지 없이 자기 탓으로 돌렸다며 화를 냈다. 나는 그녀가 숨을 고르는 사이에 간신히 끼어들어 10마디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 무엇이 울붓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분명했다. 내가 내담자에게 학교에 있을 때는 매일 서너 번씩 전화를 거는 횟수를 10분의 1로 줄여야 하고 통화 내용도 더 즐거울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울분 어머니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고 그렇게 믿지도 않았다. 분명 그 어머니에게도 좌절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의붓 딸은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았고 대학 졸업장을 2년 만에 따야 했지만 비싼 등록금을 내고 4년 가까이 학교에 다니면서 숟가락을 밥 먹듯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루에 3번씩 전화를 받으면서 의붓 어머니와 분노와 모욕이 섞인 말을 견디는 상황에서는 삶의 의욕이 되살아날 수 없었다. 나는 내담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무난하다고 제안했고, 만일 대화가 나쁜 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전화를 끊으라고 권고했다. 그녀는 내 충고를 실행에 옮겼고, 이 모든 것을 격분한 의붓 어머니가 나를 만나 따지기로 작정한 것이다. 내 내담자, 잠자는 공주는 어린 시절에는 평화로웠다고 묘사했다. 자신이 동화 속 공주처럼 살았으며 외동딸이라 부모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춘기가 오자 모든 것이 변했다. 의붓 어머니는 신뢰에서 깊은 불신으로 변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끊임없이 충돌해서 이젠 싸움을 빼고는 모녀 관계를 규정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다. 그 배후에는 섹스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의붓 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순진한 아이가 부정한 사기꾼으로 돌변한 듯 반응했고 그럴수록 의붓 딸은 덜 떨어진 남자들과 데이트했다. 어린 공주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자신에겐 그런 남자들이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울분 어머니에게도 완벽한 복수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두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는 노출 훈련을 내담자와 함께 계획했다. 먼저 동네 정육점을 함께 방문하기로 했다. 가게 주인은 나와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내담자의 허락을 받고 그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그녀의 마음이 준비됐을 때 그녀를 가게 뒤로 데리고 올 테니 직원들이 죽은 동물을 트럭에서 내리고 통로로 작업장까지 운반하고 요리하기 좋게 자르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주인은 흔쾌히 허락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단지 함께 정육점에 가는 것이었다. 나는 언제든 중단하거나 완전히 그를 만들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가 참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게끔 속이거나 유도하거나 회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첫 방문에 그녀는 간신히 가게에 들어가 진열장을 만져보았다.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났지만 남들 앞에서 해냈다. 네 번째 방문에서 그녀는 정육점 직원들이 칼과 톱을 휘두르며 동물의 시체를 판매용 규격으로 자르는 걸 지켜보았다. 이 훈련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 속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줄어들고 수업에 더 많이 참석했다. 또한 더 강인하고 거칠고 냉혹해졌다. 이 말들이 늘 칭찬의 의미로 쓰이지는 않지만 위험하리만치 모든 걸 순진하게 보는 감상적, 감상적 마음이 지나칠 때는 아주 효과적인 해독제가 된다. 우리는 돼지, 말, 닭, 염소 등 일반 가축을 기르는 시골 농장에서 그녀가 주말을 보내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 농장 주인도 나의 고객이었다. 나는 그에게 가축을 돌볼 때 그녀를 옆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내담자는 도시에서만 살아서 동물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 까닭에 어렸을 때나 어울리는 동화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낭만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골에서 이틀을 보내며 그녀는 우리가 길러서 식탁 위에 올리는 동물의 진짜 모습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동물들도 지각이 있는 존재이므로 필요 이상으로 고통을 줘서는 안 되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고 어린아이는 더욱 아니다. 우리는 이 점을 구체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감상은 병이고 발달 장애이며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과 노약자들에게는 일종의 저주가 될 수 있다.